네, 자,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이해. 네, 여러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발달이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발전이라고 하는 말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발달과 발전이 뭐가 다른지 아시죠? 네, 발달은 어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발달이죠.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발전처럼 무조건 증가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퇴행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수정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중환자실에 정말 의식이 없어 보이시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의존해서 살아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발달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 수정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현재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에 대한 개념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인가 봤더니 체계적인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체계적인 연속성과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럼 특히 이 중에서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변화는 앞에 얘기했던 발전의 개념처럼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감소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퇴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또 비교적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의 변화나 외모, 생각이나 행동의 일시적인 변화는 사실 이런 발달에서는 좀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개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유아들의 발달 어떻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급속히 발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영유아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인들이 뭐 다 똑같이 발달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영유아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즉 제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유사한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달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이를 먹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연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발달은 연령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출생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죠? 네. 자, 제가 20살입니다. 그러면 저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지내온 사람이구나. 출생에서부터 2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았구나. 이것이 연령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발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행동의 복잡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령과 발달이 같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발달이라고 하는 건 다시 본다면 행동의 이런 복잡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공을 차는 행동이 달리면서 공을 차는 행동으로 만약에 변화됐다면. 자, 그러니까 공을 차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차는, 제 발이 안 보이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찼어요, 제가. 이렇게 공을 차는 행동이 달리면서 공을 차는 행동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운동 기능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나의 발달 수준에 있어서는 공을 앞에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차는 그런 발달선상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떠냐면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공을 찬단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정말 발달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운동 기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장난감을 단순히 잡는 행동에서 장난감 접시를 잡고 거기에 음식을 올려놓고 요리까지 하네. 자, 요리하는 흉내를 내는 이런 행동으로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한 어떤 발달이라고 하기보다는, 또는 단순한 어떤 연령이 높아져서 하는 행동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인지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발달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연령도 무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1세 때의 발달은 어땠어? 그다음에 2세 때의 기본적인 발달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만 발달과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네요. 발달은 성숙과 같나요? 네. 발달에 대한 개념을 보통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함께 가져가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다? 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발달 수준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발달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령과 발달이 같다던가 또는 성숙과 발달이 같다라고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유아의 발달은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양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 속도나 그 정도에 있어서 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어떻다? 제각기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발달은 성숙이요, 발달은 연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 이 수업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만큼은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얘기했던 성숙 도대체 뭘까? 성숙이 뭐길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했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성숙이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런 보편적인 순서의 생물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네,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점점 이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하네. 체중이 왜 자꾸 증가하지? 네.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발달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웃으면서 지나가면 좋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숙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당연히. 자, 성숙이 전제가 되어야만 심리적 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숙과 발달이 완전히 달라 이게 아니라 성숙과 발달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과 발달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좀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가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뇌에 손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이제 영유아가 있는데요. 자, 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폭넓은 언어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는 유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는 언어 교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특수교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특수교육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언어 발달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교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고요. 대안적인 방법에 의한 성공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은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의 먼저 관계를 좀 살펴본다면 자, 이런 비장애 유아나 그다음에 장애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적절한 교수 목표와 전략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절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 어떤 관계일까요? 잘 이루어져야 이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잘 이루어져야 지금 아래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확한 교수 목표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또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요 성숙이나 자극 그 다음에 이 발달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발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발달 지표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자, 발달 지표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네요. 인간 발달에 대한 발달적인 이런 견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달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발달 지표가 발달적 성취를 나타내는 이런 주요 행동 지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들이 유아들이 특정 시기에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균 연령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발달 지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얘기할 때 발달과 연령의 관계라고 하는 얘기 잠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연령과 발달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령, 예를 들어 만 1세라고 하는 연령에서는 어떤 발달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의 바로 기초가 뭐다? 그것이 바로 발달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전부 다 만 1세 아이들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 1세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기본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발달 지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달 지표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자, 영역별로 본다면 운동 기능, 그 다음에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기술. 물론 또 여기에 뭐 다른 또 정서적인 것을 사회성하고 함께 넣기도 하고 또 따로 넣기도 하고 각 발달 영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 발달 지표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한 이런 발달 지표들은 다음 단계의 발달을 어떻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척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발달 지표, 요 정도여야 해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요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발달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성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자, 발달 지표와 관련된 이런 정상성의 범위, 이런 것들은 유아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대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상성, 그 다음에 발달 지표, 이 범위에 대한 이해라는 건 유아가 기대되는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지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준을 정상성의 범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봤더니 정상성의 범위에 있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잘 발달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자신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연령의 그 발달 지표에서 기대하고 있는 속도로 잘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 정상성의 범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영유아 발달을 고려할 때는 연령과 함께 자, 발달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발달 영역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의 발달, 이런 영역들을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발달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적응행동의 발달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응행동,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신변처리 기술, 또 자조기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보통 유아기,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적응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변처리 기술 또는 자조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신변처리 기술과 자조기술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 그렇죠. 먹는 것, 먹기.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는 것.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는 것. 그 다음에 양치하는 것, 손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응행동 발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먹는 것. 꼭 영유아기만 해당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영유아기의 이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습득해 나가면 성인이 되어서도 별 문제 없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이 적응 행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이제 영유아기에는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적응 행동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 가장 또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적응행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맥락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영역들의 기술들, 즉 우리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뭐 이런 영역들을 얘기했었죠. 이런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하면서 점점 더 진보된 자조 기술이나 적응 행동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유아들이 점점 더 이제 성인에 가까운 기술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좀 더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유아도 인간입니다. 제가 혹시 또 인간이 되어가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야 이럴 수 있으신데요. 예, 더 이제 성숙한 그런 성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영유아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운동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운동 발달, 운동 기능에 대한 얘기 먼저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공을 차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서 있는 공을 발로 이렇게 찼던 아이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뛰면서 축구를 하듯이 공을 차는 그런 운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그 운동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과 자세, 그 다음에 균형을 위한 신체적인 기초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운동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말을 하고 환경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일상의 자조 기술 이런 것들 수행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선수 기술이 바로 무엇이다? 운동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발달 영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본이 운동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운동 기능에 대한 얘기할 때 여러분 대소근육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근육 운동 기술과 소근육 운동 기술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근육 운동 기술 뭐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손이나 다리를 구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과정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되겠고 또 소근육 운동 기술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손가락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근육 운동 기술 중에 하나이겠죠. 자, 이번엔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성이란 무엇인가요? 네, 사회성.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유아가 성인이나 또 또래 이런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행동, 이것을 우리는 사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상호작용에 반응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니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은 혼자 하나요? 혼자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없죠. 상호작용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것을 우린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요 중요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타인과의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호적 관계에 참여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특히 또래와의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적으로 놀이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나누는 일, 그 다음에 차례를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사회성 발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지 그러면 보통 나 머리가 나빠, 머리가 좋아,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인지 발달 안에서 인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유아의 발달하는 이런 정신적 또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많이들 IQ에만 국한되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멀리 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말이죠. 유아의 발달하는 이런 정신적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인지 기술이라고 한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행동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어떠한 자극에 주의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통합을 할 때, 그리고 세막이나 그 다음에 문자 인식과 같은 이런 전학문적인 기술을 보일 때, 이때도 우리가 인지 발달하고도 연결을 짓는 거죠. 또 복잡한 이런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할 때,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을 예측을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할 때도 역시 이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단기 기억력을 이용할 때 기억력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의사소통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자, 마치 앞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소통 역시 둘 이상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 다음에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말이죠. 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막 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언어예요. 그렇죠? 의사소통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잘 들리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이지만 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면 이거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란, 언어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본다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강운동적인 행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금 열심히 제 구강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예, 이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의의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말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 문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하는 이 과정도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둘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 역시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둘 이상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그 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의사교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에 대한 개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봐야 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알아봤던 우리 발달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전형적인 발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뭐 정상 발달, 비정상 발달 이런 얘기를 혹시 많이들 하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잣대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형적인가, 그 다음에 비전형적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성, 전형적인 발달, 비전형성, 비전형적인 발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특히 이런 영유아 성장과 이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시각 발달에 있어서의 정상과 비정상을 논의할 때 법률가의 입장이라면 법적인 정의를 적용하지만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정의를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달에 있어서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에 일치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혼돈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아동 또는 우수와 심지어 뭐 일반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함에 있어서도 어땠을까요? 네, 불일치한 혼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이나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사실 발달에 있어서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전형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정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특수하다 또는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런 정상적인 발달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 정상적인 발달이 전형적인 발달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복잡한 이런 기술들을 습득해가는 이런 진행적인 과정을 우리는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아들은 출생 직후부터 발달을 시작하고요. 또 또래 연령에서 기대되어진 예측 가능한 양상, 이게 뭐였어요? 발달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연속적인 발달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유아들, 이 개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도 전형적인 발달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는 것처럼 발달 과정에서 전형적인 발달을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고요. 모든 유아들이 발달에 있어서 유사함, 그 다음 동시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영아는 10개월이 되기 전에 걷기 시작하는 아이도 있어요. 발달로 친다면 발달 지표에서는 사실 10개월 전부터 아이가 걷는다는 건 지표상 굉장히 빠른 건데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 18개월이 넘어도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형적인 발달을 어떻게 과정 안에서 발달 과정 안에서 정의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자, 발달에 있어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제 앞서 봤던 그런 예처럼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10개월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성의 범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정상성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걷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비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자, 얘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10개월에 막 걷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20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부 다 같이 걷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비전형적인 발달이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늦는 아이도 있다. 늦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유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인 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건 자,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습득해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는 개인 외적인 변이, 즉 문화나 가정 환경, 그다음에 발달 속도라고 하는 개인 내적인 변인,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와 그다음 다양성을 정상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발달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또는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다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자, 비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는 사실 이제 조산아일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도 중복의 심각한 장애를 지닌 영유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또 편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지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검사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집단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즉 이거 역시 앞서 얘기했던 전형적인 발달과 마찬가지로 비전형적인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막 명확하게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형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의 발달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발달 지표의 성취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 또 대부분의 영유아들의 경우에 발달 지표의 이런 성취 순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성취 연령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그런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라고 하는 것의 이런 어떤 특성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특정 발달 지표를 전혀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 왜? 예를 들어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 우리가 처음에 발달에 대한 얘기할 때 했었지만 운동 기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달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마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영유아예요. 이런 아이들은 내가 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 발달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운동 기능 중에 예를 들어서 발로 공을 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한 이런 운동 기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발달 지표, 여기서는 어때요? 전혀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달의 비전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지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장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건 발달 속도에 있어서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딜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발달상의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용적인 발달 안에는 마치 장애아동 또는 지체를 보이는 아이들만 해당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이 발달의 비전형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멘붕이 오죠. 지금까지 특수교육은 항상 장애 아이들만 얘기했었는데 왜 갑자기 영재가 나타나지? 지금 이거예요. 비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특수아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본다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다음에 지체의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거기에 어떤 아이들? 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영재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수성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규준보다 어때요?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우수성.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은 어때요? 비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비전형적인 발달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애아동, 그 다음에 영재아동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 안에 영재를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몇 나라에서는 영재도 특수교육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 점, 이것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보고 있는 비전형적인 발달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에 얘기했던 딜레이, 우리 발달 지체에 대한 얘기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네요. 자,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해당 연령이 이렇고요. 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적응 기술 영역.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또래보다 1년 이상 지체되어서 교육적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단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으로 판별되는 아동은 우리는 발달지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장애로 판정된 아이들은 발달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네요. 앞에 우리가 비전형적인 발달과 함께 얘기할 때 지체와 그다음에 장애를 따로 보았던 그 이유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취약전 장애아동이 대다수가 속할 장애명인 발달지체가 별도 장애 범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발달지체는 지적장애, 시각장애 같은 특정 장애 범주가 아니라 앞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이렇게 정의 내렸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 발달이 늦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영유아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0에서 24개월 미만의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25% 또는 표준 편차 2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 또 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20% 또는 표준 편차 1.5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 또 전문가팀의 전문적인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0에서 24개월 미만도 발달 지체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경우는 자, 지체 정도가 더 경한 대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서 보는 것보다 이제 또 퍼센테이지율이 또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20% 또는 표준 편차 1.5 이상의 지체, 그다음에 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15% 또는 표준 편차 1 이상의 지체, 그다음에 전문가팀의 전문적인 이런 임상적인 판단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 지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발달 지체에 대한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비전형적인 발달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죠. 장애라고 했죠. 또 우수성에 대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발달의 순서를 방해를 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고요. 또는 신체적, 감각적 이런 손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신체적, 감각적 손상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어떻게 제한되거나 결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를 든다면 사지기형이 있는 지체장애인이 높은 곳에 위치한 물건을 혼자 내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없죠.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계단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발달이 방해를 받게 돼서요. 장애를 지니게 된 영유아들은 특정 기본 기술들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대안적인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지닌 영유아들은 발달장애, 지체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적인 접근에서는 장애와 지체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특히 교육을 통해서는 장애 자체 이것을 없애거나 또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장애가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애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비전형적인 발달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규준 이하의 성취를 보이는 발달 지체 장애와 함께 이렇게 하나의 영역에서 규준 이상으로 성취하는 우수성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적인 측면이 정상 규준에서 현저하게 월등하게 우수한 거죠. 예, 벗어나서 월등하게 우수한 이런 아동들을 영재아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재아는 장애 영유아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우리나라의 또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인 우수성을 지닌 영유아의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본다면 자, 어휘의 발달이 풍부하다. 또 호기심이 많다.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장시간 심도 있게 주의 집중을 잘한다.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성숙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굉장히 즐겨한다. 또 추상적인 사고를 즐긴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수아들의 필요, 이것은 일반 유아교육 환경에서의 질적 풍부와 이런 것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험의 깊이, 그다음 범위와 함께 성인들의 역시 직접적인 격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측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발달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인 발달, 비전형적인 발달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 안에 우수한 영재가 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